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본론부터 빠르게 가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X570 타이치 보드예요. 사실은 이쪽에 있는 X470 타이치 보드도 있긴 한데 원래 이 녀석을 가져온 목적은 기존에 있던 470 보드에서 570 보드로 바꿨을 때 무슨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하려고 두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스가 나올 때마다 또 이거저거 추가 사항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X470 보드는 제외하고 X570 보드에서 제가 인텔에서 오버클럭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던 이 램들, 인텔 CPU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기 있는 이 XMP 램들 3200 클럭, 3400 클럭, 4000 클럭, G스킬 로얄 B다이 램, 그리고 16기가짜리 두 개 32기가, 3000 클럭짜리 램까지 여기 있는 이 램들을 사용하면 과연 여기 있는 X570 보드에서는 인텔 기준으로 만들어진 램인데 과연 X570 보드에서도 XMP가 제대로 들어갈지, G스킬 로얄 B다이 램으로는 과연 얼마만큼의 오버가 가능할지, X570 보드에서 라이젠의 능력을 끌어내기에는 과연 높은 클럭이 최고일지 아니면 최적의 클럭이 따로 있을지, 아무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알아보죠. 일단 개봉하기 전에 박스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보드 뒷면에 여러가지 특장점이 써있긴 한데 약간 눈에 띄는 건 PCI Express 4.0을 지원한다는 거고 와이파이 6 802.11x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와이파이가 되게 빠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규격을 가진 공유기는 저는 없으니까 이 속도를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지원하는 상세 스펙이 간단하게 써 있어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이쪽 완충제 사이에 메인보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거는 완충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메인보드를 살짝 들어보면 메인보드는 이 네 귀퉁이가 완충제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열어보면 와이파이 안테나, SATA 케이블 4개, 그리고 이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포스 SLI 브릿지,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는 에즈락 로고가 붙어있는 드라이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드라이버는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육각으로 된 별나사네요. M.2 나사 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기하게 나사는 3개인데 밑에 들어가는 부분 2개만 있네요. 아마 한 개는 보드에 박혀있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종이 한 장 있는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램을 끼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쪽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앞쪽이 이렇고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매뉴얼처럼 생긴 책이 2개 있는데 요거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아요. 그래서 얇은 것부터 보면 소프트웨어 셋업 가이드 잉글리시, 저는 영어가 약한데 아무튼 좀 넘겨보면은 이거는 좀 보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좀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이쪽에 서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요런 게 약간 한글로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조금 아쉽네요. 바이오스 셋업, 이거는 한글로 나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쪽 두꺼운 매뉴얼 사이에는 메인보드를 처음 사면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드라이버 CD, 그 사이에는 조그맣게 에즈락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매뉴얼은 되게 두껍긴 한데 보자. 뭐야, 에즈락 타이치. 뒤에는 이게 얼마만이야. 옛날의 추억을 새록새록 만들어주면 요거 엽서인가봐요. 엽서. 와 엽서가 들어있네. 이거 엽서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인터넷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가족 오락관에 엽서 같은 거 많이 보냈는데 당첨될까봐 퀴즈 나오는 거 막 적어가지고 물론 똥손답게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대충 살펴보면 CPU 끼우고 램 끼우고 주의사항 같은 거를 아주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다양한 언어들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된 부분도 따로 있어요. 대충 넘겨보면은 여기까지가 한국어네요. 이번엔 보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보드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내 귀퉁이에는 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는데 뒷면을 봐도 상당히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내 귀퉁이에 케이블 타이를 제거해주고
보드를 꺼내서 메인보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오른쪽에 리셋 버튼, 파워 버튼, 그리고 CMOS 클리어 버튼이에요. 뭐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X470 타이치거든요. 이 X470 타이치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리셋 버튼 없고 전원 버튼도 없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없음과 동시에, 그리고 CMOS 클리어 버튼은 이쪽 뒷면에 백 패널에 이렇게 조그맣게 버튼이 있는 게 CMOS 클리어 버튼이거든요. 타이치 보드가 저가형 보드도 아닌데 최소한 이쪽에 파워 버튼, 리셋 버튼 넣어놨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X570 보드 같은 경우는 리셋 버튼과 파워 버튼, 그리고 CMOS 클리어 버튼까지, 물론 이 앞쪽에 이쪽에 CMOS 클리어 버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쪽에 CMOS 클리어 버튼도 하나 더, 요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X470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일반적인 메인보드 기판이 보이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X570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머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뒷면을 봐보면 기존의 X470 타이치 같은 경우는 뒷면이 그냥 일반 메인보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X570 보드 같은 경우는 이쪽 뒷면에 이렇게 메탈로 된 아머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면 발광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LED가 나오는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물론 달아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X570 타이치 보드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입 모아서 얘기했죠. 이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톱니 바퀴가 돌아갔으면 진짜 간지 작살이겠다. 저도 그거 보고서 우와, 이거 진짜 설마 돌아가나? 돌아가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싶었는데, 물론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X470 보드는 그냥 칩셋의 방열판으로만 되어 있는데, X570부터는 이렇게 요 사이에 쿨링 팬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470과 X570의 요 백패널 부분을 봐도 X570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IO 실드 같은 경우는 이건 따로 껴야 되는데, X570 같은 경우는 IO 실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이렇게 메인보드 뒤에 아주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비교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장착을 해보기로 하죠. 라이젠 3600이 이쪽에 달려있으니까 이쪽을 일단 옮겨줄게요. X470 타이치에 있는 라이젠 3600을 드러내서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이거 하는 거. 570 녀석을 가져와서 보드 걸쇠를 제껴주고, 이쪽에 있는 이 라이젠 3600을 라이젠 CPU 내 귀퉁이를 봤을 때 맨 왼쪽 아래 이 조그만한 금색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뒷면에는 좀 더 큰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부분을 CPU 소켓도 이렇게 내 귀퉁이를 보면은 이렇게 한 군데에 화살표로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색으로 된 그 화살표 부분과 맞춰 가지고 넣어주고, 살짝 눌러서 흔들어 봤을 때 상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걸쇠를 닫아줘요. CPU 장착이 끝났죠. 그래서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테스트 벤치로 이동을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헝그리 테스트 벤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그럴싸한 테스트 벤치가 있습니다. 지난 라이젠 3600 테스트 기회를 주신 올원케어, 줄여서 AOC, 모니터 회사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올원케어 관계자분이 제가 아마존 박스를 테스트 벤치로 쓰시는 그 영상에서 좀 안쓰러웠는지 이게 단종된 모델이긴 하지만 쓸만하다고 저한테 쓰라고 요걸 주셨어요. 아무튼 요거를 주셨으니까 저는 요걸 잘 사용을 해야겠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박스들을 이쪽 옷장 안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일단 필요한 건 파워. 에브가 1200, 그리고 쿨러는 쿨러마스터 ML240L. 그래픽 카드는 테스트만 할 거니까 1060으로, SSD는 EX920 M.2 1TB짜리, 써멀 그리스는
아크틱 MX4. 현재 시각 오후 5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고 올게요. 일단 이쪽 부분에 이렇게 파워 장착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메인보드를 고정해 주고요. 방금 이렇게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됐고요.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되니까 이렇게 세워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요 NVMe SSD. 보통의 NVMe SSD는 한 요쪽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인보드 실드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요 나사들을 풀러줘야 될 것 같은데 나사를 잘 보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사가 일반 나사가 아니라 육각 나사예요. 그래서 이 육각 나사는 아까 전에 메인보드 개봉기를 할 때 같이 들어있던 이 에즈락 로고가 붙어있는 이 육각 나사를 사용해서 이쪽 세 군데 모두를 풀러줘요. 이거 그냥 십자 드라이버로 해놨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 육각 나사로 해놨지? 톱니바퀴 모양이라 뭔가 육각 나사로 통일감을 주고 싶었나?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 혹시나 이걸 힘줘가지고 확 드러내면은 이쪽에 RGB랑 연결된 커넥터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빼주고, 여러분이 궁금했던 톱니바퀴 모양의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반대로 돌아가진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메인보드 쉴드를 드러낸 곳에 이쪽에 칩셋 쪽에는 서멀 패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서멀 패드 요 자국과 같이 요렇게 뒤집으면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게 방열판 역할까지 같이 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번엔 EX920 NVMe SSD 1TB짜리를 달아야 되는데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요 M.2 3개 모두 NVMe SSD를 지원을 해요. 뭐 다 지원하니까 아무데나 끼워도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요 맨 위쪽에 뭔가 CPU와 가까우면 더 빠르려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보통은 마무리로 이걸 누른 다음에 이쪽에 나사를 조여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이 X570 타이치보드는 이쪽에 나사를 조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열판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 실드에 맨 위에 있는 서멀 패드 보호 비닐을 제거해주고요. RGB 커넥터도 연결해주고 SSD를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면 이쪽에 있는 SSD는 자동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마무리로 나사를 다시 조여주고요. 십자 나사로 만들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육각 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각 나사가 마모가 좀 덜한가? 십자 나사 같은 경우 심져서 하면 가끔씩 얘가 마모가 돼가지고 더 이상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한 건지 이 육각 나사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파워를 연결하다 보면 이쪽에 CPU 보조 전원 쪽에 8핀과 4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핀만 꽂았는데 이쪽 지금 4핀이 남아 있잖아요. 이 4핀 같은 경우는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만 꽂아야 돼요. 극한의 오버클럭의 예란 뭐 이쪽에다가 질소 냉각을 해가지고 CPU 전압을 뭐 1.7이나 1.8 정도 주실 분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겠죠. 수냉 쿨러를 이용한 일반적인 오버 같은 경우는 연결하지 않아도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연결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쿨러를 달 차례니까 이 MX4를 사용해서 십자 모양으로 발라주고, 당구장 한번 찍어주고, 성능이 준수하게 나오는 쿨러 마스터 ML240L 쿨러를 달아줘요. 동시에 적당한 압력으로 조여주는 게 관건이라 이 정도면 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X570 타이치에 쿨러 마스터 ML240L 쿨러를 달아놓으니까 램 1번 슬롯 같은 경우는 간섭 없이 잘 장착될 거로 보여요.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 끼워주고요. 그래픽카드도 이걸로 고정을 해줘요. 매우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메인 컴퓨터로 에즈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7월 11일자로 바이오스 버전 1.6으로 최신 버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1.6 버전을 이 X570에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줄게요. 매뉴얼을 넘겨보면 이 방법으로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전원을 켜지 않고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아수스에서 사용한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랑 동일하게 CPU와 램을 끼우지 않은 상태로 보드 자체만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돼요. 아무튼 요약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X570 타이치에 맞는 바이오스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이오스 이름을 요 이름으로 바꿔주고 USB 메모리에 바로 저장해준 다음에 요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X570 타이치로 와서 지금 현재 X570 타이치는 아주 초기 버전인 1.1 버전의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대로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사용할 수 있게 이 USB를 만들어 놨거든요. 전원을 끄고 아마 설명서를 보면 아수스 보드에서 사용했던 바이오스 플래시백과 사용 방법은 동일한 것 같아요. CPU와 램, 그래픽카드가 꽂혀있지 않아도 되고요. 이 USB만 설명서대로 준비한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서에서 위치가 여기에 넣으면 된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끼워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을 3초간 눌러줘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LED가 깜빡임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보죠. 오, 방금 깜빡이는 게 끝났고요.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체감상으로 대략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린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USB 뽑고 전원을 켜주면 지금 바이오스는 제대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까만 화면만 나오면서 바이오스로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해서 화면을 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 잡지식을 다 뒤져서 디스플레이 포트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죠. 화면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머릿속 잡지식을 뒤져서 이번엔 그래픽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했죠. 화면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릿속 잡지식 뒤지는 걸 그만하고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걸 생각했어요. 아오지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살아남아서 저한테 팔려온 RX 580 광부 에디션, 이 녀석으로 바꾸면 화면이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테스트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졸렸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원인은 모니터예요. 모니터 회사가 아주 마이너한 회사인 마이크로보드에서 나온 거라서 호환이 안 됐던 거였어요. 마이크로보드, 이 나쁜 모니터. 여러분, 모니터는 대기업 거 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7월 14일 일요일 오전 5시 50분이 다 돼가죠. 거의 6시예요. 그날 이 녀석을 세팅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 다음날은 또 사회에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집에 와서 또 잠을 자요. 그리고는 뭐 지금 일어난 거죠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모니터랑 연결했을 때 하도 화면이 안 뜨길래 결국은 지금 이 메인 컴퓨터에 이쪽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녀석 있죠. 이쪽에 에버미디어 캡처보드를 달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HDMI 단자를 쭉 가서 이 컴퓨터 본체 뒤에 있는 캡처보드에 HDMI 단자를 연결해서 지금 이쪽에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2개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는 메인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트. 자, 왼쪽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는 지금 제가 새로 가져온 X570 요 세트를 캡처보드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한 화면에 지금 2가지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맞춰놨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오른쪽에서는 오버클럭 같은 거 정보 찾아볼 수 있고 왼쪽에서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끝에 우여곡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테스트 벤치를 사용해서 이쪽에 있는 램들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5가지 램을 준비했어요. 일단 박스를 벗기고 오죠. 클럭별로 3000, 3200, 3400, 4000 그리고 B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램들은 AMP 같은 인증은 받은 적이 없고 오로지 XMP 인증만 받아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램들을 사용해서 X570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부팅은 잘 되는지, 그리고 XMP 적용은 잘 되는지, 그리고 최대 오버클럭을 통해서 레이턴시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자, 이 3가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8기가짜리 모델들은 대부분 다 호환성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16기가짜리 램 2개를 띄웠을 때도 과연 3000 클럭의 XMP가 제대로 적용이 될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램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램을 2개 끼울 때는 무조건 CPU와 가까운 쪽부터 1, 2, 3, 4 번호가 있으면 2번과 4번에 끼워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파워 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보드에서 화면이 곧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성해 놓으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델키 연타를 해서 자,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인식은 16기가짜리 2개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는 인식이 잘 되니까, 그렇다면 이 XMP는 과연 인식을 잘 할 건지 XMP 3000 클럭으로 만들고 F10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윈도우 부팅이 완료 후 제가 정보들을 띄워봤고요. 요 램의 다이는 타이푼 버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면 하이닉스 A 다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램 클럭이 1500이라고 써있지만 얘가 DDR이니까 곱하기 2 하면 3000 클럭 XMP가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하이닉스 A 다이 XMP가 잘 적용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재부팅을 일단 하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램 오버를 진행해 볼 건데요. 오버클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CPU 오버와 램 오버클럭.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CPU 오버클럭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젠 오버클럭은 제가 이제까지 타신 분들의 대부분 후기를 보긴 봤는데 어차피 수율이 아무리 좋아봤자 올코어 4.4기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순정이랑 별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처럼 어차피 뽑아봤자 똥수율만 뽑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지 몰라도 어차피 오버클럭을 해봤자 쬐끔밖에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번 라이젠은 인텔 CPU 쪽을 샀을 때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고수율만 뽑는데 왜 나만 똥수율인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라이젠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똥수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젠은 대부분 다 램 오버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램 오버를 진행해 볼게요. 라이젠 램 오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난 정말 귀찮아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난 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모드. 어우 느끼해. 자, 아무튼 난 세상 귀찮아서 타이밍을 일일이 넣는 것까지 너무 귀찮다, 엔터 몇 번이면 오버클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귀찮다 모드부터 해볼게요. 일단 램이 XMP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드 XMP에서 엔터 눌러서 적용시켜준 다음에 지금 꽂아놓은 이 T포스 램은 16기가짜리 2개 램이라 어차피 오버클럭은 많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예시로 해볼게요. 기본 3000 클럭이지만 3200 클럭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요 램 3200 클럭에서 절반으로 나눈 160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램 타이밍을 들어가 보면 어차피 XMP로 적용된 램 타이밍이 들어가 있잖아요. 램 타이밍 건들지 말고 쭉 내린 다음에 램 전압은 어차피 XMP 자동으로 1.35V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램 쿨링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35 그대로 냅두고 난 좀 램 쿨링이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5까지 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되면 3200 클럭으로 부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원활한 램 오버클럭을 위해서 이쪽 위에다가 전원부 쿨링을 할 수 있게 시스템 팬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 이렇게 부팅이 됐죠. 확인해보면 3200 클럭에 XMP 타이밍 그대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그거를 1대1 동기화를 맞춘 걸 확인하려면 요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NB 프리퀀시라고 써있는 거, 요게 AMD에서 말하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에요. 그래서 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램 클럭이 이렇게 똑같다, 그렇다면 1대1 동기화가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부팅이 된 걸 확인했으면 자신이 사용하는 안정화 툴, 뭐 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안정화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안정화 테스트가 완료됐으면 재부팅을 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램 클럭과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부팅을 해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한 반복 작업을 거쳐가지고 나한테 맞는 최저값을 찾으면 돼요. 이게 난 세상 귀찮다 모드 오버클럭이었어요. 이번 라이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만 똥손이 아니라 모두 다 똥손으로 만들어주는 공평함.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난 너에 대해서 좀 깊게 더 알고 싶어 모드. 오우 느끼해. 아무튼 이 모드는 일단 F9 한번 눌러주고 엔터 눌러준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 한번 이렇게 시켜주고, 방금 전에는 이 XMP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XMP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램 클럭만 내가 원하는 클럭으로 조절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200 클럭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3200 클럭으로, 그리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도 램 클럭이 3200 클럭이라면 그것의 절반인 1600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XMP로 자동으로 들어갔던 이 타이밍을 내가 손수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은 램 클럭을 최대로 알고 싶다 했을 때는 19, 20, 20, 20, 38 이렇게 맞춰주고 나와서 쭉 내려보면은 이쪽에 D램 볼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램 전압이니까 요거는 자신의 램이 램 방열판이 없고 램 쿨링에 좀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최대 맥시멈 1.35까지, 내가 램 쿨링이 좀 되고 방열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5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 1.45를 적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F10 누르고 엔터. 그리고 그 다음은 부팅이 되길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램 클럭 3200 들어가 있고 지정한 타이밍에 들어가 있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이렇게 동기화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했으면 자신이 사용하는 뭐 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맵이라든지 아니면 HCI 메모리 테스트 같은 안정화를 돌려가지고 이걸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안정화가 됐으면 더 높은 클럭으로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어딘가는 더 이상 부팅이 안 되는 클럭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최대 램 클럭을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타이밍을 쪼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찾는 방법은 제가 영상 오른쪽 위쪽에 이 띄워드리는 동영상의 오버클럭 방법처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부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램 클럭과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동기화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램오버가 인텔에 비하면 약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어차피 190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90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램 클럭도 당연히 쭉 내려보면 3800 클럭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동기화가 되지 않고서 그냥 램 클럭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1대1 동기화를 맞춘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라이젠의 최대 클럭은 3800이 한계예요. 인텔은 램 오버클럭의 한계가 없지만 라이젠은 램 오버클럭의 한계는 3800 클럭이에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 클럭을 3800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3800이 안 된다면 3800에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테스트하는 것도 좋고요. 무조건 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동기화를 시킨 상태에서만. 네,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방금 전까지 설명한 게 제가 이 라이젠을 사용하면서 해본 램 오버클럭의 방법이에요. 저도 초보의 입장에서 해본 거니까 다른 분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190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램 클럭이 3800에서 머물러 있지만 혹시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AMD가 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190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램 클럭도 그만큼 더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3800 클럭이 한계예요. 그렇다면 테스트가 끝난 이 티포스 램은 빼주고, 이번에는 두 개는 진짜, 두 개는 가짜인 이 어로스 램을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진짜 램 두 개는 2번과 4번 슬롯에 먼저 끼워주고요. 그리고 이 가짜 램 두 개는 1번과 3번에 끼워져요. 어로스 램은 끼워놓으면 참 일체감이 좋아요. RGB가 달려있는 램 치고는 높이가 이게 낮아가지고 호환성도 좋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비다이 치고는 수율이 조금 낮다는 거. 아무튼 파워 온! 아, 예쁘다. 정말 예뻐요. 높이가 낮은 데다가 위에가 평면이라 4개를 딱 끼워놓으면 일체감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LED 컨트롤을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기가바이트에서만 제공하는 그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감상하는 사이에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어로스 램 8기가 제대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XMP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로드 XMP 불러와서 F10 누르고 엔터.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XMP 3200으로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얘가 타이푼 버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를 보면 삼성에서 나온 B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녀석은 B다이 치고는 수율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는 오버클럭은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오버클럭의 끝판왕은 맨 나중에 나올 G스킬 로얄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텔 램이지만 XMP로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호환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진짜, 두 개는 공간 램인 이 어로스 RGB 램은 AMD에서도 XMP 적용이 잘 돼요. 그렇다면 호환성 테스트가 끝난 어로스 RGB 램은 제거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3400 클럭의 립조스 램 2번과 4번에 끼워줍니다. 파워를 켜주고요. 이 3400 클럭의 G스킬 램이 지금 C5 코드를 띄우면서 부팅이 계속 안 되네요. CMOS 클리어를 해도. 자, 이럴 때는 렌즈 클리닝 티슈를 가져와서 인식이 안 됐던 3400 클럭 립조스 램을, 얘가 렌즈 클리닝 티슈가 좋은 게 이쪽에 있는 게 다 알코올이라서 닦으면은 뭐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닦은 다음에 그냥 대충 말린 다음에 바로 꽂으면 돼요. 접점을 이렇게 닦아주고 흔들어서 말린 다음에 다시 끼워줘요. 이 램들을 제가 거의 쓰지를 않고 보고만 하다 보니까 접점을 닦아줘야 인식이 되나봐요. 역시 사람이나 기계나 계속 굴려야 맛인가 봐요. 굴러가지 않으면 교체되는 저 같은 회사원 톱니바퀴처럼요. 완료가 됐으면 파워 온 시키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C 코드만 띄우면서 부팅이 되지 않았던 램이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램을 갈았는데 갑자기 부팅이 안 되면 이 클리닝 티슈로 한번 닦아주면 인식이 잘 될지도 몰라요. 저는 벌써 이번에 2번 겪었네요. 램이 인식이 안 될 땐 닦아주자.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부팅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XMP도 잘 적용이 될지 XMP 적용을 시키고 F10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3400 클럭으로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1대1 동기화가 돼가지고 XMP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텔을 기준으로 나온 XMP 3400 클럭의 램인데 이 라이젠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네. 타이푼 버너 프로그램으로 다이를 살펴보면 삼성에서 나온 D다이 램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3400 클럭의 램도 잘 적용이 되네요. 이번에는 인텔 XMP 4000 클럭을 가지고 있는 이 아자젤 램을 꽂아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4000 클럭 XMP가 라이젠에서 먹힐까? 안 먹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부팅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궁금한 건 과연 인텔에서 4000 클럭이 잘 들어갔던 이 XMP 램인데 과연 이게 라이젠에서도 적용이 될지. 일단은 DDR4 4000이라고 뜨긴 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적용이 될지 일단 F10 누르고 엔터. 오, 지금 코드가 되는 걸 보면은 오, 부팅이 돼요. 아, 얘가 부팅이 되는 것 같더니만 윈도우 화면 띄우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인텔 기준으로 나온 XMP 4000 램은 라이젠 쪽에서는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3800이 지금 한계인 걸로 보이니까 4000 클럭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버렸을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CMOS 클리어 버튼 한번 딸깍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 버튼 한번 딸깍 해주면 CMOS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부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리셋을 해서 부팅이 됐으니까 얘가 XMP 4000 클럭의 램인데 4000 클럭으로 부팅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XMP를 그대로 적용한 이 타이밍의 상태에서 4000 클럭이 아닌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의 한계점인 3800으로 맞추고 패브릭 클럭도 램 3900과 동기화시킬 수 있는 요 1900으로 맞춰준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3800 클럭으로 적용이 될지 한번 보죠. 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동기화가 돼가지고 지금 3800으로 부팅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재부팅을 하고 다른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3800 클럭이 한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한계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얘가 XMP 4000 클럭의 램이라 인텔 쪽에서는 얘가 4300 클럭의 CL17 타이밍으로 안정화를 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램인데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딱 한 단계 올리고 그리고 램 클럭도 동기화시켜서 딱 한 단계 더 올려서 3866 나누기 반 하면 1933 이렇게 동기화를 시킨 상태에서 F10 누르고 엔터. 딱 한 단계만 올린 건데 이렇게 해서 부팅을 시켜보면 이 코드가 나오면서 멈춰요. 더 이상 부팅이 안 됩니다. 램 타이밍 다 풀어준 상태에서 3800에서 딱 한 단계 올린 건데 부팅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의 한계는 3800 클럭이 맞아요. 특별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있지 않는 한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3800이 한계다. 이게 맞아요.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CMOS 클리어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리셋 하게 되면 CMOS 클리어로 얘가 부팅이 되죠. 그렇다면 이 3800 클럭으로 부팅할 수 있는 이 아자젤 램은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공식 판매자가 아닌 그냥 일반 알 수 없는 판매자한테 저도 산 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 회사 건지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 화면에서. 아스가르드라고 그냥 램 명칭만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뭐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회사건 램 모듈이건 어떤 건지 얘가 볼 수가 없어요. 아스가르드 토르가 사는 그 신세계 아닌가? 어차피 램 클럭 한계는 3800 클럭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램 타이밍을 쪼였을 때 최대 얼마까지 쪼일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재부팅 가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램 클럭 3800에 1615153846 요 타이밍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잘 보면 아까 전에 제가 12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윈도우를 새로 깔고 나서 시간을 안 맞춰놨더라고요. 원래는 8시쯤 시작한 건데 지금 9시가 돼 있어요. 오버클럭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4회차까지 돌려보고 있는 와중에 일단 종료를 하고 스타트 벤치마크 최대 램오버를 했을 때는 과연 램오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보죠. 잠시 기다리죠. 방금 테스트가 끝났고요. 레이턴시가 66.8까지 쪼여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용산 가서 그 테스트한 그 값과 비교해보면 100이 넘었던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램을 제거해주고요. 이번에는 제가 기다리던 이 G스케일 로얄 B다이 램 이 녀석으로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라이젠이 인텔처럼 그냥 램 클럭을 인정 사정 끝까지 다 먹었으면은 오히려 인텔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올 환경도 있을 텐데 오버클럭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내가 산 부품들의 끝을 다 봐야겠는데 램 오버클럭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가진 부품들이 날개를 펴지 못할 때 이럴 때 참 안타깝죠. 파워 온! 아, G스케일 로얄 램 역시 예뻐요.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이렇게 감상하는 사이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G스킬 로얄 8기가 제대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XMP는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XMP 적용하고 F10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G스킬 로얄 B다이램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XMP를 적용한 걸 보면 3200 클럭,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동기화가 되어 있고요. 클럭도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타이푼 번호로 다이를 살펴보면 삼성, 그리고 오버클럭커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삼성 B다이.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실행해서 G스킬 로얄 CL14가 XMP만 불러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한번 보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레이턴시가 지금 74 정도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맨날 인텔에서만 레이턴시를 봐서 그런지 70대라고 보면 되게 높게 느껴져요. 물론 라이젠 쪽에서는 되게 낮은 폭에 속하죠. 이번엔 이 G스킬 로얄 B다이램이 라이젠선 최대 오버클럭이 얼마나 될지 한번 하고 올게요. 지금 시간은 제대로 맞춰놓은 오전 9시 27분. 이 G스킬 로얄 램을 사용해가지고 오버클럭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테스트맵 3회차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쫄면. 여기 집에 이사 와서 신기한 게 이거였어요. 가스밸브 있잖아요. 이 가스밸브가 이거 누르면 요게 좀 신기했어요. 쫄면을 준비해놓고 건더기 같은 거 따로 들어있지 않고 그냥 요 양념장 하나만 들어있네요.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자, 그렇다면 테스트맵이 잘 돌아가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제가 없는 사이에 지금 8회차나 돌고 있어요. 배불러. 자, 아무튼 제가 없는 사이에 지금 8회차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방금 전에 이 아자젤 램이랑 램 타이밍이랑 램 클럭이 아주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쪼이면 바로 부팅이 안 되거든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램 타이밍 컨트롤에서 맨 위에 있는 이 CL 값을 1.4로, 왜냐면 라이젠은 CL 값이 2씩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로 놓은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고 있어요. 에러 코드가 여기서 멈추면서요. 설렁탕을 사왔는데 설렁탕을 먹지 못하니, 왜 고클럭을 사왔는데 고클럭을 먹지 못하니, 라이젠을 위해서 B다이램을 산 거는 저의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램이 싸니까 질러두면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죠. 이렇게 위로를 해봅니다. 그냥 이거나 쓸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클럭과 1:1 동기화로 최대 3800 클럭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했던 아자젤 램과 G스킬 로얄 B다이램을 풀뱅크로 꽂았을 때 최대 오버클럭은 과연 얼마까지 먹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지금 날짜를 보면 좀 최신이죠. 요거는 방금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거 풀뱅크로 꽂으면 최대 오버클럭 얼마까지 될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추가한 영상이에요. G스킬 2개, 아자젤 램 2개 이렇게 다 꽂았는데요. 8기가짜리 2개만 꽂았을 때와 다름없이 8기가짜리 4개를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3800으로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과 1:1 동기화로 오버가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인텔만 사용해봐가지고 이전까지의 라이젠이 램 호환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X570 타이치 보드에서 라이젠 3600을 끼워서 램 8기가 4개짜리 오버를 해도 램 2개짜리와 전혀 상관없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램 4개의 상태에서도 레이턴시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아이다 64 실행해서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죠. 방금 이렇게 벤치가 끝났고요. 램을 2개만 끼워서 3800 클럭을 만들었을 때는 레이턴시가 대략 66 정도가 나왔는데, 램을 4개 끼워가지고 3800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일한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2 정도 상승한 68 정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G스킬 로얄을 4000 클럭 이상으로 라이젠 쪽에서 1:1 동기화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이래저래 램 테스트는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까지 전원부를 시켜주는 이 팬을 제거하고
이 왼쪽 위에 있는 프라임 95를 사용해서 스몰 FTTS 맥시멈 파워 테스트를 했을 때 시작시켜 놓고 아이다 64도 실행하고 센서, 지금 현재 프라임 95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CPU 다이오드 온도가 CPU 온도거든요. 이 CPU 온도가 지금 시간 11시 3분이고 10분 정도 뒤에 최대 CPU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전원부 온도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이 저렴한 열 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10분 뒤에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 오전 11시 13분이 됐고요. 프라임을 돌린 지 대략 10분 정도가 지났어요. CPU 온도는 85도라 생각보다 2열 순행 쿨러를 달아놨는데도 85도의 온도를 가진 거 보면 순정치고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 전원부 온도를 보면 CPU 근처 전원부의 최대 온도는 대략 46도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순정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온도 여유폭은 아주 차고 넘쳐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인텔 쪽에서는 링스 돌리면 뭐 대략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원부가. 이 정도라면 순정으로 사용할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온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종료를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방금 이제 30도대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 메인보드를 제가 수십 번 껐다 켰다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칩셋 메인보드 소음이 정말 시끄러워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이 카메라에 제가 여기 위에다가 샷건 마이크를 지금 제가 설치해 놨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소음이 약간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리는 되게 민감하게 계속 귀를 자극하는 그 모기에 앵앵대는 소리? 이거 X570 보드들 무턱대고 사신 분들은 팬 소리 때문에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펌프 소리가 아니라 이 팬 소리예요. 이쪽 방열판 쪽을 만져보면은 지금 이쪽 온도를 보면 이쪽 부분의 최고 온도가 44도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메인보드 실드 부분을 크게 만든 이유가 있었네요. 이 메인보드 실드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방열판 역할까지 같이 하라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라이젠 3600과 이번에 에즈락에서 새로 나온 X570 타이치 보드와 램 호환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인텔을 기준으로 XMP가 들어가게 만들어진 이 램들을 다 꽂아봤는데요. 새로 나온 라이젠 3000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4000 클럭이나 먹는 XMP 램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을 하는 거 보니까 굳이 AMD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XMP라고 써있기만 하면 이런 고클럭 램 빼고는 구입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가진 내에서는 다 정상 작동을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젠 3000 시리즈와 X570 보드와 그리고 램 오버클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3000 시리즈는 외계 수율을 뽑아봤자 어차피 4.4기가 이상은 올리기 힘드니까 CPU 오버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CPU 오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PU 오버보다는 램 오버클럭을 하는 게 라이젠에서는 엄청나게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램 오버클럭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램 오버클럭이 아직 바이오스가 지원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IF 클럭이 그냥 3800이 한계점인지 몰라도 어차피 IF 클럭과 1:1 동기화로 램 오버클럭을 하려면 엄청나게 고수율의 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3800 클럭이 한계예요. 이 아자젤 램 같은 경우도 인텔에서는 4300 클럭 이상의 CL17로 안정화가 됐던 모델인데 이 같은 경우도 어차피 3800 클럭이 한계고, G스킬 로얄 같은 경우도 어차피 3800 클럭이 한계예요. 1:1 동기화 모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4000 클럭 이상을 먹는 고수율의 램을 굳이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적당하게 3600 정도 먹는 클럭의 램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저처럼 비싼 돈 주고 무턱대고 G스킬 로얄 램 같은 거 샀다가는 오버클럭이 안 돼서 상당히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전 똥손이 아니에요. 메인보드가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클럭을 못 올린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친 램 호환성 테스트가 저는 끝이 났어요. 별거 아닌 호환성 테스트인데 이틀이나 걸리다니 되게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합니다. 남은 거는 여기서 나온 이 결과들이 X470 보드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느냐인데, 요거는 바이오스가 좀 안정화되고 나서 제가 천천히 테스트 해볼 예정이에요. 뭐 마음 내키면 바로 다음에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요일, 저도 이제 남은 휴무를 만끽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